왜 사람이 행복에 그토록 중요할까? 뇌의 행복 전구가 켜지는 것은 개가 서핑을 하도록 만드는 새우깡과 비슷하다. 뇌는 우리의 행복에 일말의 관심도 없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찾도록 하기 위해 뇌는 설계되었다. 그것은 생존과 직결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뇌는 사람이라는 생존 필수품과 대화하고 손잡고 사랑할 때 쾌감이라는 전구를 켜도록 설계된 것이다. 안녕하세요, 싱클레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서은국 교수님의 행복의 기원입니다. 사실 이 책의 저자인 서은국 교수님을 저는 잘 모르고 이 책 역시 유튜브를 보다가 알게 되었는데요. 내용이 흥미로워서 단숨에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서은국 교수님은 심리학과 전공이고 외국 심리학 연구의 사례를 들어서 동양과 서양의 행복의 관점이 왜 다른지, 인간의 본능과 쾌락이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쉬운 문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히 이 책의 내용에 공감을 하면서도 동아시아 사람으로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특히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인간의 행복은 오로지 먹는 것과 섹스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주장은 저로서는 약간 이질감이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본능의 충족과 사랑과 사람과의 관계가 인간의 삶과 행복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것은 제 경험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또 이 책에서 제시하는 여러 실험과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설득력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책에서 외향성과 내향성을 지닌 사람 중에 누가 더 행복해지는데 유리한지 서술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요즘 MBTI 심리 검사를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는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고 느끼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쉽게 설명해 주어서 흥미로웠습니다. 자,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쟁이 성격. 2001년 가을의 한 장면을 누구나 기억할 것이다. 9월 11일 오전 8시 46분, 보스턴에서 이륙한 아메리칸 항공사 여객기가 맨해튼의 무역센터 북타워로 돌진했다. 17분 뒤, 또 다른 여객기가 남타워를 덮쳤다. 당시 미국에 살고 있던 나는 그날 남타워에서 벌어진 긴박한 드라마를 몇 달 뒤 신문기사로 읽게 되었다. 첫 테러기가 북타워에 충돌하며 생긴 여진이 남타워를 강타하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비상계단으로 달려갔다. 이 아비규환의 혼란 중 안내방송이 나왔다. 사고 지점은 그들이 있던 남타워가 아닌 북타워이니 안심하고 사무실로 되돌아가라는 메시지였다. 당신이 만약 그 비상계단에 서 있다면 어떤 결정을 했을까? 그날 비상계단에 서 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런 갈등에 빠졌다. 그냥 올라갈 것인가? 끝까지 내려갈 것인가? 생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일부는 정말 사무실로 되돌아갔고 일부는 건물을 빠져나왔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이 빠져나오기가 무섭게 두 번째 테러 여객기가 남타워를 덮쳤다. 62분 만에 건물은 거짓말처럼 내려앉았다. 순간의 결정이 생사를 갈랐다. 누가 살고 누가 죽었나? 명함에 무엇이 적혀있고
나이가 몇 살이고 얼마나 고상한 취미를 가졌는지 그날 그들의 생사를 저어한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었다. 수천 명의 운명을 결정한 것은 그들의 평소 성격이었다. 매사에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김 과장은 별일 아니야 소리치며 사무실로 올라갔을 것이다. 밥값 낼 때 항상 손을 바르르 떨던 최 과장은 1등으로 건물을 탈출했을 것이다. 이 17분짜리 드라마에서 평소 낙관적인 사람들은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고 소심하고 찌질하다는 소리를 듣던 이들은 생존했을 확률이 훨씬 높았을 것이다. 지금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를 떠올린다. 부모를 잘 만나서 혹은 잘못 만나서 대학 전공 때문에 기타 등등. 조금씩은 모두 관련이 있겠지만 무엇을 하며 어떤 인생을 사느냐를 결정하는 데 상당히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성격이다. 우리는 살면서 9.11의 남타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자주 경험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성격은 평생 동안 자신이 내리는 크고 작은 결정에 꾸준히 영향을 미친다. 성격에 따라 친구를 고르고 직업을 택하고 주말에 무엇을 하느냐를 결정한다. 현재의 나는 상당 부분 이런 선택이 누적된 결과이다. 하지만 우리 눈에는 내면의 성격보다는 바깥 세상의 것들이 훨씬 잘 보인다. 가령 차에서 내리는 사람의 성격은 보이지 않아도 그가 어떤 차에서 내렸는지는 알 수 있다. 그래서 그가 행복해 보이면 고급 차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앞에서 언급했듯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행복하다면 원인은 그의 차가 아니라 그의 성격일 확률이 훨씬 높다. 그는 자전거를 타고 다녀도 웃을 사람이다. 다시 말하지만 행복의 원인 중 사람들이 가장 과대평가하는 것이 돈과 같은 외적 조건이다. 이 챕터에서는 반대로 행복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대부분이 미처 생각하지 않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어떤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 오랫동안 행복을 연구한 석학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그 질문을 한다면 대답은 거의 비슷할 것이다. 유전, 더 구체적으로는 외향성. 사실 이 대답은 행복 연구에 대해 전문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진단이다. 쌍둥이 연구를 통해 유전과 정서의 관계를 오랫동안 분석한 미네소타 대학의 데이비드 리킨과 어크 텔레거는 심지어 이런 문장을 썼다. 행복해지려는 노력은 키가 커지려는 노력만큼 더덥다. 다소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그래도 행복에 있어서 유전적 개입을 부인하는 학자는 없다. 이런 내가 왜 이 책을 샀을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독자들에게는 죄송. 하지만 행복에 대한 냉철한 이해를 원한다면 여기서 책을 덮지 말길 바란다. 학계의 정설 중 일반인들에게 가장 덜 알려진 사실이 바로 행복과 유전의 관계다. DNA가 행복을 완전히 결정한다는 뜻은 물론 아니다. 학자에 따라 다소 의견이 다른 통계적 수치지만 학계의 통상적인 견해는 행복 개인차의 약 50%가 유전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전체의 반, 보기에 따라 클 수도 작을 수도 있지만 나는 매우 크다는 쪽이다. 왜냐하면 유전으로 설명되지 않는 나머지 반은
말 그대로 행복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모든 것의 합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나머지 요인들을 다 합친 것이 유전이라는 단일 요인과 비슷한 비율로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 싸움으로 친다면 수십 대 1의 싸움이 무승부로 끝나는 셈이다. 한 녀석, 즉 유전의 주먹이 얼마나 세다는 말인가. 일란성 쌍둥이들은 유전의 힘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그들의 유전적 유사성은 100%다. 그런데 간혹 생후 각자 다른 부모에게 입양돼 자라는 경우가 있다. 심리학자에게는 연구 가치가 높은 케이스다. 완벽히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다른 환경에서 성장했기 때문이다. 쌍둥이 연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미국 미네소타 대학에서는 이런 케이스들을 찾아 많은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그중 특히 유명한 사례가 제임스 1, 제임스 2 쌍둥이다. 이 둘은 생후 3주 만에 다른 가정으로 입양되어 30년을 넘게 살았다. 미네소타 대학으로부터 연구 참여 부탁을 받기 전까지 자신이 쌍둥이였다는 사실도 모른 채, 하지만 서로의 존재조차 모르며 평생을 살았던 두 사람의 유사성은 경이로울 정도였다. 이혼한 전처의 이름부터 아들의 이름, 반려견의 이름, 직업, 가장 싫어하는 스포츠, 가장 좋아하는 맥주와 가장 자주 가는 휴가지까지 완벽히 일치했다. 이런 일란성 쌍둥이들의 행복 수치는 어떨까? 물론 매우 비슷하다. 유전의 힘은 강력하다. 하지만 냄새도 모양도 없는 이 유전적 요인을 일상에서 간파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행복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의 외적 증상에 주목하게 되고 그것이 행복의 원인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기침이 감기의 증상이지 원인은 아니다. 가령 회사에서 활발하고 긍정적이기로 소문난 윤대리는 누구보다 아침 인사를 잘한다고 치자, 아, 윤대리의 행복의 비결은 아침 인사였구나 라고 어떤 높으신 분이 판단한다. 그래서 아침 인사하기가 회사의 새해 캠페인이 된다. 그것으로 더 행복한 회사가 되길 바라지만 어쩌면 목 디스크 환자만 늘어날 수도 있다. 아침 인사를 하는 것이 나쁜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윤대리를 행복하게 만든 본질적 이유는 아니다. 쾌활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윤대리에게는 무수한 습성과 특성이 있다. 인사는 그 중 하나일 뿐이다. 인사하는 모습이 눈에 잘 띄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행복 비결이라는 과장된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최근 등장하는 행복 지침들은 이런 식으로 행복의 증상을 원인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좋지만 긍정성 또한 행복한 사람들이 이미 갖고 있는 증상인 경우가 많다. 누군가를 어느 정도 이미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상당 부분 타고난 기질이다. 그렇다면 유전적 영향은 어느 경로를 통해 행복으로 전달되는 것일까? 행복한 사람은 행복 DNA 10개를, 불행한 사람은 4개를 가졌다는 뜻인가? 물론 아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신체적, 심리적 특성은 유전자와 관련이 있다. 키, 얼굴형, 지능, 심지어 취침 시간까지. 이렇게 유전적 영향을 받는 무수한 특성 중 행복과 특히 연관성이 높은 것이 있다. 무엇일까? 터키의 이스탄불은 내가 본 가장 인상적인 도시다. 유럽과 아시아의 길목에서
천년 이상 막대한 종교적,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던 이 도시의 압권 중 하나는 보스포러스 해협이다. 한강이 서로를 나누듯 이 좁은 보스포러스 해협을 사이에 두고 유럽과 아시아가 나누어진다. 이 거대한 두 대륙을 연결하는 것은 1074m 길이의 보스포러스 다리다. 유전과 행복을 각각 하나의 대륙이라고 한다면 이 둘을 연결하는 보스포러스 다리가 있다. 외향성이라는 성격 특질이다. 유전적 영향에 의해 외향성 수치는 어느 정도 정해지며 그 외향성의 정도가 개인의 행복 수치와 깊은 관련을 맺는다. 우리는 양쪽 부모에게 받은 유전적 조합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다. 유난히 칭얼대는 아기도 있고 코를 눌러도 웃으며 쳐다보는 아기가 있다. 기질이라는 원석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구체적인 모양을 잡아가는데 이것이 성격 특질이다. 가장 중요한 성격 특질 5가지 중에서 우리의 관심사는 외향성이다. 외향성이 행복 연구에서 그토록 주목받는 이유는 한마디로 행복과 가장 손을 꼭 쥐고 있는 짝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연구된 그 어떤 다른 특성도 외향성만큼 행복과 관련 깊은 것은 없다. 사실 이 둘이 맺어지게 된 순서는 사람들의 생각과 반대다. 최근 행복 연구를 통해 외향성이 부각된 것이 아니라 30년 전 성격 연구 과정에서 외향적인 사람들이 유난히 행복하다는 사실을 실수로 발견하게 된 것이다. 즉, 행복은 상당 부분 성격과 관련이 있다는 중요한 초기 암시였다. 그래서 행복 연구에 서막을 올린 것도 에드 디너 교수 같은 성격 심리학자들이었다. 외향성이 높은 사람의 특성은 무엇일까? 대표적으로는 사람을 찾고 그들과 절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외향성이 높을수록 자극을 추구하고 자기 확신이 높고 처벌을 피하는 것보다는 보상이나 즐거움을 늘리는데 초점을 둔다. 최근 연구들에 의하면 외향적인 사람들이 타인을 찾는 본질적 이유가 자극 추구라는 흥미로운 설명도 있다. 사실 사람만큼 자극적인 자극도 없다. 구체적인 이유야 무엇이든 외향성은 한마디로 사람쟁이 성격이다. 외향성이 높을수록 타인과 같이 있는 시간을 좋아하고 또 그들이 자기를 좋아하도록 만드는데 타고난 재주가 있다. 그래서 그들은 첫 경험 시기도 빠르고 경험 상대도 많다. 사람쟁이 성격과 행복의 고리는 매우 단단하다. 외향적일수록 행복하다는 결론은 심지어 동물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인간의 경우 더 선명한 결과들이 나온다. 한 연구에서는 행복하기 위해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 조건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극단적인 두 그룹, 즉 행복 값이 상위 10%에 속하는 사람들과 하위 10%에 속하는 사람들을 비교해 보았다. 연구자들이 수많은 변인을 측정했지만 그룹 간 차이는 없었다. 가령 얼마나 돈이 많다고 생각하는지, 외모, 학점, 심지어 얼마나 많은 긍정적, 부정적 사건들을 경험했는지. 두 그룹 간의 차이는 오직 2가지 영역에서만 나타났다. 첫째, 성격. 행복한 사람들은 월등히 더 외향적이고 정서적인 안전성이 높았다. 둘째, 대인관계. 행복지수 상위 그룹의 사회적 관계의 빈도와 만족감이 월등히 높았다. 사실 2가지 특징의 공통 분모는
사회성이다. 그래서 이 논문의 저자들은 행복을 보장하는 충분 조건은 없지만 없어서는 안 될 필요 조건이 사회적 관계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 나는 지금 외향성 예찬론을 펼치려는 것이 아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나는 극도로 외향적인 사람들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사실 정신이 없다. 특히 내가 피곤할 땐. 하지만 내 개인적 선호와 무관하게 외향적인 이들이 행복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외향성이라는 것은 심리학자들이 연구 목적으로 개개인에게 붙여놓은 일종의 명찰일 뿐, 그 때문에 행복한 것은 아니다. 행복에 대한 이해를 위해 그 명찰이 붙은 사람들이 가진 독보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사회성이다. 외향성을 과일에 비유한다면 이 과일은 사회성이라는 즙을 듬뿍 머금고 있다. 외향성과 행복이 깊이 연관된 이유는 사회성이라는 즙 때문이다. 지금부터 과일의 껍데기는 버리고 이 즙에 대해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자. 사회적 경험이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식물에 있어 광합성만큼 중요하다. 우선 행복한 사람들은 타인과 같이 보내는 사회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다. 그의 타고난 기질이 어떻든 어떤 사회에서 살고 있든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현재 우리 연구실에서 사회과학연구재단의 지원금으로 진행하는 국제 행복 연구 프로젝트가 있다. 행복의 장기적 결과를 다각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와 버지니아 대학 연구진들과 함께 행복과 생활 습성은 물론 유전자 분석을 위한 자료까지 모으고 있는 중이다. 많은 질문 중에 이런 문항이 있다. 하루 중 다른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대략 몇 %이고 혼자 보내는 시간은 몇 %입니까? 다음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행복한 사람들과 불행한 사람들의 차이는 확연하다. 한국의 경우 행복한 사람들은 하루에 약 72%의 시간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보내지만 불행한 사람들은 누군가와 함께 있는 시간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조금 더 많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행복한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보다 사회적 시간이 약 2배 많지만 불행한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 2배 이상 많다.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호모 사피엔스의 행복 정구는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훨씬 자주 켜진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다. 선천적으로 내향적인 사람도 타인과 함께할 때 더 행복할까? 이 질문을 염두에 두고 한 연구에서는 내향적인 사람들에게 하루에 여러 번, 몇 주 동안 문자 메시지를 통해 2가지 질문을 반복적으로 했다.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또 누구와 함께 있는지. 연구 결과는 우리의 예상과 달랐다. 내향적인 사람들도 혼자일 때보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더 높은 행복감을 느꼈다. 그래서 내가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다. 회식 3차로 노래방에 갈 때 배려한다는 마음으로 평소 조용한 김양을 먼저 보내지 말라고. 노래방에서 그녀는 속으로 웃으며 좋아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내향적인 사람들은 왜 외향적인 사람들만큼 타인과 어울리지 않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싫어서가 아니라 불편해서다. 사람이라는 자극은 양날의 검과 같다. 사람은 즐거움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때론 가장 큰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다. 신우이처럼. 그래서 계속 직장 상사만 보다 보면 휴가 생각이 간절히 나는 것이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이런 사회적 스트레스를 더 예민하게, 더 많은 사람으로부터 경험한다.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한 발 뒷걸음질 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건 사람이 싫은 것과는 다른 얘기다. 이런 비유가 어떨지, 외향적인 사람이든 내향적인 사람이든 오르고 싶어하는 산은 똑같다. 사람들이 즐겁게 모여있는 정상. 이 둘의 차이는 얼마나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오르느냐다. 외향적인 사람의 가방은 가볍지만 내향적인 사람의 가방은 어색함, 스트레스, 두려움 등으로 무겁다. 그래서 중턱쯤에서 되돌아가는 경우도 많다. 결국 상 정상에는 외향적인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 있지만 내향적인 사람들이 산보다 바다를 좋아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행복의 관점에서 보면 이 가벼운 짐은 외향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태어난 큰 유전적 혜택이다. 유전자는 공평이라는 단어를 모른다. 그러나 짐이 묵직해도 힘을 내 올라갈 필요가 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는 두 가지 가능성이 공존한다. 어색함 대 즐거움. 최근 연구에 의하면 우리는 새로운 만남이 주는 즐거움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오래전 연인과의 데이트를 택하지만 실제 경험을 측정하면 낯선 이성과 식사한 후의 즐거움이 더 크다. 그러니 내향적인 사람들이여, 어색함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행복한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다른 사람들과 보낸다. 또 하나의 중요한 특성은 자신의 자원을 사람과 관련된 것에 많이 쓴다는 점이다. 돈과 행복에 대한 최근 연구가 좋은 예다. 일정 경제 수준에 이르면 얼마나 돈이 있느냐보다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해진다. 최근 주목받는 콜로라도 대학의 리프 반 보벤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행복한 이들은 공연이나 여행 같은 경험을 사기 위한 지출이 많고, 불행한 이들은 옷이나 물건 같은 물질 구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행복과 관련해 경험보다 물질 구매가 불리한 점은 무엇일까? 경험에 비해 물질에서 얻는 즐거움은 더 빨리 적응되어 사라지고 타인과의 상대적 비교를 더 자주 하게 된다. 하지만 최근 저기 잠깐만요 하고 외치며 등장한 논문이 있다. 이 논문에 의하면 경험 구매가 물질 구매보다 행복한 본질적 이유는 또다시 사람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경험은 다른 사람과 함께 소비하는 경우가 많고, 물건은 혼자 쓰기 위해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경험 구매가 물질 구매보다 행복과 더 관련 있는 이유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가령 혼자 영화를 보기 위해 산 티켓은 고독, 경험, 구매가 되고, 친구들과 놀기 위해 게임기를 사는 것은 사회적 물질 구매가 된다. 이런 경우 어느 쪽이 더 행복감을 줄까? 위 연구에 의하면 친구와 놀기 위해 게임기를 살 때 더 행복하다. 결국 무엇을 구매하느냐 보다 구입한 물건 혹은 경험에 다른 사람이 개입되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돈을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 쓸 때 더 행복해진다는 연구들도 나오고 있다. 한 실험에서는 대학생들에게 $5 혹은 $20를 오전에 나누어 주고 마음대로 쓰라고 했다. 단, 한 조건에서는 이 돈을 스스로를 위해 쓰라고 했고, 다른 조건에서는 남을 위해 쓰도록 했다. 그날 저녁 행복감을 비교해보면 금액에 상관없이 남을 위해 돈을 쓴 그룹이 높다. 이 현상은 가난한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난다. 시간도 마찬가지다.
자원봉사자들이 높은 행복감을 경험하는 이유도 행복 관점에서 보면 시간이라는 자원을 현명하게, 즉 타인을 위해 쓰기 때문이다. 왜 친사회적인 행동은 행복감을 유발할까? 한 가지 가능성은 남에게 도움을 줄 때 즉각적인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일 수 있다. 장기적으로 친사회적 행동은 타인과의 결속력을 높여 생존에 필요한 사회적 자원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단기적 관점에서 고기를 나누어 먹는 것은 손해다. 이 손실감을 상쇄하는 강력한 보상이 필요한데 그것이 즐거움일 수 있다. 나의 도움을 받고 고마워하는 친구의 얼굴을 볼 때 나도 기쁨을 느껴야 한다. 그래야 또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 과정에서 생긴 친구는 훗날 죽을 고비에서 나를 구해줄 수도 있다. 결국 진화의 과정에서 도움을 줄 때 기쁨을 느꼈던 자들이 선택적으로 더 많이 생존하게 되고 그들의 유전자를 통해 우리는 이 습성을 물려받은 것은 아닐지. 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현재 나의 추측은 그렇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경험의 위력을 보여주는 최근 연구들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보면 우리의 마음은 사회적 관계와 생존을 거의 동의어로 혼동한다는 인상까지 받는다. 가령 추위는 인간이 극복해야 했던 커다란 자연의 위협 중 하나였다. 또 하나의 생존 위협은 앞에서 강조했듯이 사회적 고립이었다. 그래서 원초적인 수준에서 추위, 위험, 사회적 고립이라는 메모가 우리 뇌의 어딘가에 붙어 있을 수도 있다. 거꾸로 따뜻함, 안전, 친구라는 쪽지도 어딘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외로우면 정말 추워질까? 놀랍게도 그렇다. 한 연구에서는 따돌림과 소외감을 느꼈던 경험을 자세히 떠올리도록 한 뒤 실험실의 실내의 기온을 예측하도록 했다. 소외감을 느낀 사람들은 통제 집단보다 방이 더 춥다고 느꼈다. 그래서 외로우면 콜라나 피자 같은 찬 음식보다 커피나 스프 같은 따뜻한 음식을 더 찾게 되며 따뜻한 스프를 먹으면 일시적으로 외로움을 덜 느낀다고 한다. 외로운 싱글들이여, 겨울에는 둘 중 하나는 있어야 한다. 애인 혹은 내복. 외로우면 산도 더 높아 보인다. 남산의 케이블카는 몇 도의 경사를 타고 정상에 오를까? 가장 가파른 지점의 경사가 25도라고 한다. 생각만 해도 지치는 경사다. 하지만 미국 버지니아 대학의 연구팀에 의하면 친구와 함께 있을 때 언덕의 경사가 좀 더 완만해 보인다고 한다. 친구가 손을 잡아주면 신체적 고통도 더 오래 견딜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 친구와 함께하면 기와장만 가벼워지는 것이 아닌가 보다. 눈앞의 장벽도 낮아 보이고 주사도 잘 맞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하는 독자들이 있을지 모른다. 남산의 경사가 완만하다고 느껴지는 것일 뿐 실제 산의 경사는 변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한 의과대학 연구에서는 사람들의 팔에 직경 8mm의 물집 8개를 만든 뒤 부부 갈등이 심한 그룹과 없는 그룹의 상처 회복 속도를 비교해 보았다. 이 상처들이 완전히 아무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부부 갈등이 없는 경우 평균 5일이다. 하지만 갈등이 많은 커플들의 경우 놀랍게도 6일이 지나야 상처가 아문다. 그래서 배우자의 죽음은 홀로 남은 이의 생명을 단축시킨다고 한다. 사람 때문에 산은 변하지 않아도 살은 변한다. 외향성은 지난 30년간의 연구에서 행복과 가장 관련 깊은 특성임이
밝혀졌다. 외향성은 도시의 기온을 좌우하는 위도와 비슷하다. 적도에 가까운 홍콩이 베를린보다 연간 일조량이 많고 이 때문에 연평균 기온이 높다. 외향성은 일정의 사회성 위도다. 이 값이 높을수록 사회적 관계의 양과 질이 높고 바로 이 점이 행복에 절대적 기여를 한다. 햇빛이 모든 도시의 기온을 높이듯 사회적 경험은 개인이 가진 선천적 기질과 무관하게 행복과 관련이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이것이 지금까지 행복 연구의 큰 결론이다. 하지만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마무리는 아직까지도 다소 부족하다. 사회적 경험은 왜 이토록 중요한 행복의 조건일까? 지금까지 이 책을 차근히 읽은 독자들은 답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동물이라는 사실로 되돌아가 보자. 쾌감 같은 긍정적 정서의 기능은 동물이 자신의 생존 확률을 높이는 환경이나 자원에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뇌는 마치 동전 탐지기처럼 생존에 필요한 자원으로 우리를 유도하는데 생존의 절대적인 자원일수록 그것에 접근할 때 신호가 강렬하게 울리는 것이다. 왜 사람이 행복에 그토록 중요할까? 뇌의 행복 전구가 켜지는 것은 개가 서핑을 하도록 만드는 새우깡과 비슷하다. 뇌는 우리의 행복에 일말의 관심도 없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찾도록 하기 위해 뇌는 설계되었다. 그것은 생존과 직결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뇌는 사람이라는 생존 필수품과 대화하고 손잡고 사랑할 때 쾌감이라는 전구를 켜도록 설계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행복은 타인과 교류할 때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일종의 부산물이라고 볼 수도 있다. 물론 그건 내가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때다. 역으로 의무감이나 수단으로서 사람을 만나는 것은 가장 피곤한 일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적지 않은 한국인들이 행복하지 못하다고 고백하는 이유도 역시 사람 때문이다. 가장 빈곤한 인생은 곁에 사람이 없는 인생이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춥고 베인 상처도 잘 아물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행복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레바논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 사람이 없다면 천국조차 갈 곳이 못 된다.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해보자. 무엇을 하며 어떤 모양의 인생을 살든 사람으로 가득한 인생은 이미 반쯤 천국이라는 뜻이리라. 잘 들으셨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마강수 교수님이 생각났는데요. 예전에 마강수 교수님이 살아계실 때 텔레비전 인터뷰를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자기 자신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식욕과 성욕만 남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참 고생 많이 하신 분이죠. 옛날에 막 즐거운 살아 이런 야한 소설을 써가지고 감옥에도 갔다 오시고 또 최근에 와서는 되게 선구자였다, 앞서 나가는 사람이었다 그런 평도 받는데 아무튼 좀 그게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이 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그러니까 먹을 쾌감이 되게 중요하다. 먹을 때의 쾌감,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또 뭐 밥을 먹거나 또 뭐 관계를 갖거나 뭐 그런 것들이 행복의 본질이다. 약간 그렇게 역설하는 그런 부분이 많아가지고
단순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거는 감사하고 생각을 바꿔야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뭔가를 이뤄야 되고 물질을 얻어야 되고 이런 건데 이 책에서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한 쾌감 이런 걸 되게 중요시 하더라고요. 기존의 행복에 관한 그런 정설이 많이 깨지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사람마다 또 생각하는 게 다를 수도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 요즘에 바빠서 영상을 많이 못 올리는데 매일 조금이라도 제작을 해서 앞으로는 열심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